하얗게 무서리 내리고 나의 푸른 기로에로 동력을 날아간다. 이제는 한적한 빈돌아서보라. 고향집 눈 속에서 꽃등불이 타겠네. 고향집 눈 속에서 꽃등불이 타겠네. 그래서 민선배님께서 이 노래를 갖고 와가지고 아침에 그 노래 하나씩 부르고 합시다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가곡과 인문학의 만남. 그러니까 팝송이든 약간 가곡이든 우리가 들어서 도움이 되는 노래 그걸 민 선배님께서 매번 하나씩 이제 선정해가지고 갖고 와서 나눠드리게 됩니다. 국과과거리 열들하게 장렬하게 우소리 내리고 나의 꿈이라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문화유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것은 중간에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포타미아는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 이런 뜻입니다. 강 사이. 근데 우리가 보통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록에 의해서 역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유사 이후랍니다. 유사 이후. 그리고 기록이 없고 단지 유물이나 유적에 의해서 역사를 알 수 있을 때는 유사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 유사 이전은 유물이나 유적이 있어야 되는데 강간 사학계하고 제야 사학계가 섭리하게 대립이 됩니다. 강간 사학이라는 것은 보증하고 증거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역사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입이다. 인정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야사학계에서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물 유적도 빈약하지만 우리가 수리해 볼 수 있는 기록이나 인정받지 않는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게 있을 경우에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제야사학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옛날에 한국이 이거는 뭐냐면 한인천재가 지배했던 시대다. 한인천재. 그 다음에 한웅천왕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당군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인천재, 한웅천왕,
당군. 당군이라는 건 임금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군 시대에는 47대 당군이 있었다. 그 당군은 고조선입니다. 이게 이성계가 조선을 이륙할 때 옛날 조선, 그래서 고조선입니다. 근데 고조선 이전에 한흥 천황 시대에는 우리는 신하나 전설에 의해서만 인정됐던 건데 우리의 제야사학계에서는 이걸 인정합니다. 역사로. 그래갖고 황국, 배달국, 그다음에 고조선 이렇게 우리가 삼성조 시대를 한국의 역사로 확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강단사학계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합니다. 그죠? 제야사학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자료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단고기,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3일 신고, 뭐 이런 옛날 사설들인데 일제가 한국의 고대 자료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갖고 가서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고 밝히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좀 미흡합니다만 이걸 만드는 배현수라는 사람이 환단고기를 만들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었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인천재 시대가 7세 시대가 3300년 계속되었고 한흥천황 시대가 배달국이 또 1500년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당군이 2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서 한민족 삼성조 시대를 6900년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황국입니다. 황국은 어디에 있었느냐? 천산, 지금 빠미르 공원이라고 하는 천산에서 발원을 했다. 근데 초원지대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후가 나빠지면서 전부 흩어졌다. 그래서 천산에서부터 한국이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수메르로 왔다.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메르 우르나 우르크라는 곳이 옛날 우리 셈족이었던 수메르족이 한국에서부터 이동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과 인류의 창세 문명은 전부 한국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환단국입니다. 근데 강단사학계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는 것은 참고로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또는 유물이나 유적이 비록 중국 사람들이 다 말살시켜 갖고 열어보고 거기 한국의 고대의 유물이나 유적이라 하면 다 헐떡거려요. 중국 놈들이.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틀림없이 기록에 인정 못 받는 기록에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인정하는 게 제야사학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미르 공원에서부터 천산에서부터 인류 문명이 전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한국 고대 문명하고 굉장히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부터 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강단사학계에서 인정 안 하지만 제야사학계에서는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비록 인정 못 받고 있는 역사를 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그리고 12국, 한국의 12국이 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수메르가 올 때 우르국이라는 또 여기 보면 수미리국 하는 게 수메르 문명으로 넘어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이 환단고기에 보면. 그러면 강자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은 의문이 되는데 BC 3000년 정도 되면은 구석기 시대거든 사실은. 신석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삼국시대 초기가 신석기 시대였다고 사실은. 구석기 시대라면은 사실은
그냥 돌 들고 다닐 때인데 그때 무슨 국가가 있으며 황제가 있으며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천산이 초원지대였고 하기 때문에 초원의 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단길도 열리고 했는데 틀림없이 발달된 문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게 강단사학에서는 역사적인 사례도 없고 유적 유물도 별로 순통상고 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서 인정해 있었다. 그 이야기를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셔널하게 생각해서 그게 이치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논의해볼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디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리고 보라고. 기원전 3000년, 3500년 전에 수메르 문명, 여러 도시국가가 형성됐다. BC 한 3200년, 2360년. 이게 초기 문명이래요. 이 수메르 문명이 남부에 있었고, 그리고 이게 어디 있었냐?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이래. 퍼타일 크레센트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이게 디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있어서의 뭡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 초기의 수메르 문명이었지만 아카드 족들이 쳐내려오면서 수메르 문명을 대신해서 일어난 게 아카드 문명이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엘람 문명,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이런 것이 어우러진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 그리고 이쪽에 편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다. 이집트 문명이.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뭐 그때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수메르국이 있었다. 우르나 우르크, 라가시 이런 데 있었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아카드, 아까 아카드 쪽이 쳐내려왔다. 아카드,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바빌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타니 왕국, 그 다음에 마르투, 그리고 가나안이 여기 있었다. 예루살렘이나 예리코. 이게 디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인데, 디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은 아까 저게 반달 모양의 그 강 옆에는 굉장히 비옥한 퍼타일 크레센트, 비옥한 반달 모양의 지역이었다. 그렇지만 평지였고 산악지대고 굉장히 디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지역을 빼놓고는 굉장히 각박하고 그리고 평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그 홍수가 나면 다 실려 내려가고 한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다. 이게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오늘날은 어떤 나라가 있느냐? 저기 뭐 이란이 있었다.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가 있었다. 이라크. 그 다음에 쿠웨이트 밑에.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터키, 저 위는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오늘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였다. 그럼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한번 보자. 디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지역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한 인류 최초의 고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란 고대 그리스어로 강들이 쌓이란 뜻이다. BC 7000년경에 유목생활을 하며 목축을 하던 석기시대를 거쳐서 BC 5000년경부터 온화한 기후, 비옥한 토지로 인해서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해서 도시를 형성하고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홍수가 잦아 관계와 치수가 발달하고 개방적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서 이민족 침입이 빈번하여 왕조의 교체와 척박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현세 중심의 복합적인 문화가 형성되었다.
국가가 어떻게 변천했냐? 수메르인이 최초 도시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아카드가 쳐들어와서 아카드 왕국이 됐다가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 됐다가 아시리아가 통일했다가 신바빌로니아가 됐다가 페르시아로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진다. 이게 국가의 변천이다.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시리아 북동부, 이란의 남서부가 포함되며 각 유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조한 사막 또는 반사막 지역이며 쌀, 밀, 보리, 대추, 여자 등이 산출되고 유전지대이다. 셈족에 속하는 아카드인, 아무르인, 아시리아인, 칼데아인에다가 인도 유럽 인종인 히타이트인, 카사이트인, 메디아인, 페르시아인, 수메르인, 엘라민 등이 활약했다. 쐐기 문자, 커니어폼, 쐐기 문자인 설령 문자가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이 쐐기 문자의 설령 문자가 나중에 알파벳으로 진화한다. 알파벳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 BC 5000년경의 수메르 도시국가 시대로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는 BC 332년 때까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한 13년 BC 323년에 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 제국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또 4개로 분할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5000년 BC 5000년경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 정복 때까지를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수메르 문명.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냐? 디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불규칙적이고 잦은 범람은 참혹한 재앙을 가져왔고 개방적인 지형은 끊임없는 외적인 침입을 초래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다. 자연의 혜택보다는 재앙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했던 수메르인들은 쌈도 지극히 현세적인 쌈을 꾸려나갔고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희망을 갖지 않았다. 문화적으로도 암울하고 비관주의적인 특징이 강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 현세적인 가치관은 홍수설화나 길가메시 서사시, 인류 최초의 장편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 등을 잘 나타나 있다. 길가메시 서사시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현세적인 다신교로서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점성술도 현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한편 에집트 문명은 어떠냐? 나일강의 비옥한 물산으로 BC 30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까지 31개 왕국이 멸망합니다. 에집트는 파라오의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상부 귀족층은 안락한 삶을 유지했고 반면에 대부분이 하층민인 농민과 노예층은 영일이 없는 빈곤한 삶을 유지했다. 그래서 피라미드 축조 등 대규모 건축 사업에 동원되어서 현세보다는 내세를 시원하는 사후세계 사상이 유포했다. 이집트에. 그래서 고왕국 시대부터 상형문자로 지혜와 지식을 전수했고 거대 기념물, 정교하고 세련된 예술작품, 태양력과 태음력의 활용, 기술 발달, 풍족한 생활, 향유, 연고 등 화장품도 사용했고 현세보다는 내세 사상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현세 사상, 에집트는 내세 사상. 그래서 에집트의 경우 여자는 하얀 아마포 옷을 입었다. 다채로운 장식구를 사용했다. 화려한 머리 장식이 있었다. 번쩍이는 붓을 달린 목걸이도 했다. 남자는 샌들을 신었다. 가발을 신었다. 원뿔 모양의 몰약도 했다. 향을 가미한 쇠기름도 발랐다. 맨도칼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현세적인 문명과 내세적인 문명 이 두 개가 그리스 문명과 결합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새로운 헬레니즘 문명으로 승화되었고 이 헬레니즘 문명이 서양 문명의 시온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 이것이 서양 문명의 기본이었다. 여기 바이블, 성경 이 두 개 합해져 갖고 오늘날 서양 문명이 기본을 이루었다. 근데 헤로도투스라는 이
사학자가 뭐라 그랬냐? 유럽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영토와 구별되는 지중해 동쪽 땅을 유럽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해서 헤로도토스는.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공기물 장소라는 책에서 유럽은 기후가 열악해서 호전적이면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기질이지만 아시아는 기후가 온화하여 성품이 유순하고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평언했다. 히포크라테스, 헤로도토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정치학에서 자유는 문명이요, 부자유는 야만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는 복종적이어서 독재를 용납하고 자유의지가 희박하여 야만인이다. 유럽인은 자유로워서 문명인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언어, 농업기술, 바퀴 발명은 언어와 농업기술, 바퀴 발명은 문명의 척도가 아니고 자유의지의 정도가 문명의 척도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 제자인 알렉산더한테 뭐라 그랬냐? 알렉산더야, 그리스인에게는 친구나 친척들처럼 대하고 지도자가 되고 아시아의 야만인들에게는 식물과 동물처럼 대하여 주인이 되거라 라고 가르쳤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는데 이렇게 가르쳤다. 그 희한한 걸 다 찾았죠.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거 지난번 자료에 들었어요. 지난번 인간의 역사할 때 자료에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갖고 왔어요. 헬레니즘은 그리스에서 발원했고 헤브라이즘은 유대에서 발원했어요. 인간 중심주의가 그리스의 헬레니즘, 신중심주의가 유대, 현세 지향의 지상 낙원, 내세 지향의 천상 낙원이 유대다. 자유와 하해를 추구했다. 엄격과 경건을 추구했다. 인본주의 정신이다. 그리스는. 근데 이스라엘은 신본주의 정신이다. 이교적인 다신교다. 청교도적 일신교다. 디오니소스적 감성이다. 아폴론적 이성이다. 불의 이미지로 상승하는 거다. 물의 이미지로 하강하는 거다. 유대는 원신적이다. 세계 지향한다. 개방적이다. 구심적이 내부 지향이다. 침잠한다. 감성과 지성을 매개로 한다. 이성과 덕성을 매개로 한다. 현실 지향이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다. 이성 지향이다. 주관적이다. 철학과 과학의 발달이다. 신앙과 예술이 발달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의 헬레니즘은 합리주의다. 그러나 유대의 헤브라이즘은 신비주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적이고 유다의 헤브라이즘은 신중심적이다. 그래서 육체적 본능적인 것이 헬레니즘이고 영혼적 금욕적인 것이 헤브라이즘이다.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했지만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거다. 합리적 객관주의인데 주관적 신비주의다. 이렇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두 개가 다르다. 중심 학파는 스토아 학파나 에피크로스 학파, 얘는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으로 이어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분은 이 동서양을 이해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갖고 온 겁니다. 대륙의 경계는 어떻게 되냐?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우랄 산맥을 사이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경계는 홍해를 기준으로 한다. 터키와 유럽의 경계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한다. 유럽과 아프리카는 지브롤터 해협을 기준으로 한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파나마 지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거는 지질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들고 온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거 하나만, 이건 앞으로 계속 요것만 별도로 놓고 봐야 돼요. 왜냐? 최초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나 BC 한 4,500년경부터 2,350년까지. 그리고 그 옆에는 에집트 문명이 있었다. 에집트 문명은 계속 내려갑니다. 아시리아 제국 때는 에집트도 속국이 됐다가 다시 에집트가 BC 3,000년경에 다시 태어났다가 그다음 페르시아한테 또 대제국에 또 속했다가 또 다시 에집트로 내려갑니다. 에집트는. 근데 수메르는 아까 이야기했죠. 아카드인이 침입해서 2300 BC 2190년대 아카드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카드 밑에는 고대 바빌로니아. 저게 하무라비 법전이 나오는 고대 바빌로니아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BC 2000년에서 1595년까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으로 이어요. BC 1900년입니다. 한편 그 옆을 보면 한 1200년경에 지중해 북쪽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항해술이 발달돼 갖고 즉 페니키아가 카르타코의 전신입니다. 페니키아에서 카르타코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옆에 보면 헤브라이 왕국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 고대 이스라엘 왕국이 뭐였냐면 사르 대왕,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때까지 내려오는 게 고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야곱. 야곱의 밑에서부터 12아들이 나옵니다. 4명의 본처부터 첩부터 합하면 4명의 여자들한테부터 12명을 합니다. 이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12지파. 야곱이 밑으로 12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12지파가 나오다가 이게 보면 935년에 보면 솔로몬이 그 르브호암이라는 아들 대에 와서 이 헤브라이 왕국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이스라엘로 가고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유대 나라로 갑니다. 유대 나라. 이게 유대 나라가 935, 580년까지 유대 나라.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모인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에 있는 게 유대입니다. 유대. 남쪽에 있었어요. 유대. 예루살렘 옆에 있었어요. 유대는. 그 이상하게도 원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인 데서 유대를 쫓아냈어요. 이 2개 지파를. 유대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쫓아냈어요. 근데 이놈들은 남쪽에 있어갖고 그대로 유대 땅에 있었어요. 유대 땅에. 그러다가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로니아가 나중에 이 신바빌로니아로 내려갑니다. 신바빌로니아로. 근데 바빌로니아한테 키루스 대왕 때 그 전에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게 뭡니까? 바빌론 유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빌론 유수 사건. 그래서 유대 족속들이 전부 자기 고향에서도 쫓겨나는 일이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BC 146년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했다가 다시 로마에 편입됩니다. 그게 BC 146년입니다. BC 146년. 그때부터 유대 족속들은 자기 고향에서부터 다 쫓겨납니다. 그때 자기들이 있었던 이 유대 지역에 팔레스타인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헤브라이 족속이 유대가 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까 우르에서부터 나중에 가나안으로 간다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86세 때 자식이 없어서 자기 마누라가 사라인데 사라가 자기 몸종 애굽의 몸종인 하갈한테 저기 남편한테 이래가고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네 100세 되거든 내 아들 하나 줬구만. 그 무슨 그 실례의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마누라가 지금 그때 되면 90 되는데 무슨 아들 이게 너 내 말 믿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이름 바꿨어요. 그거 뭐냐?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조상이 된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100세 때 90세 먹은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86대에서 나와서 16살이야.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아. 그러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재산 좀 주고 내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 유대 족속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지게. 그러니까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그래가지고 이삭 밑에 야곱 때 12아들 나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원래 고대 이스라엘 국가가 헤브라이였는데 이것이 솔로몬 왕 이후에 쪼개져가 유대 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다가 유대 국가가 바빌로니아한테 핍박을 받아갖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게 되다가 이거가 이제 바빌론 유수라는 게 시작된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여러 번 흥했다가 또 망했다가 하면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망하면서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리디아, 이집트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다시 13년 만에 다시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로마한테 BC 146년에 완전히 합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표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많은 족속과 나라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일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역사는 뭐냐? 이게 수메르 도시국가다. BC 5000년경 농경민족으로 정착했다. 3500년경 동부 산업지대에서 남부로 이동했다. 왕의 신이 대리자로서 최고의 사제였다. 신권 정치였다. 신관, 관료 및 전사 등 지배계층이다. 지구라트라는 신정이 국가의 중심이었다. 지구라트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거예요. 경제는 교역의 성향으로 상인과 공인이 등장했다. 법전 세계 최고의 성문법 수메르 법이 1947년에 발굴되었다. 그 다음에 우바이드 시대, 그 다음에 우루크 시대, 그 다음에 나스르 시대, 이게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초기 왕조 도시국가 시대가 Early Dynastic City State라는 것이 2900년에서 2350년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2350년경에 아카드인이 쳐들어와서 아카드인이 사르본 대왕이 수메르인을 정복해서 최초의 통일 왕국을 건설한다. 아카드 시대. 그러다가 아무르 시대, 이 우루 왕조 시대다. 아무르인이 이 지역을 통일하고 바빌론의 도읍을 정하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했다. 이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다. 하무라비 대왕이 BC 18세기경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하고 하무라비 벌전을 편찬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이게 BC 1780년경에 일어난 이야기다. 아무르 시대. 하무라비 법전 내용은 뭐냐? 남이 눈을 멀게 하면 가해자 눈도 멀게 해라.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 1만화 약 80g을 지불해라. 남이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 1만화의 반을 지불해라. 이 사람 차별했어요. 채무자가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와 그 아들은 채권자 집에서 3년 동안 노예 노동을 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형벌이 엄격성이 달랐다. 그 다음에 아까 봤어 엘람 왕국 BC 3200년 2700년 오기상 엘람 왕국이 있었다. 현 이란 산악 고원지대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있었다. 근데 BC 550년경 기루스 대왕에 의해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아케메네스 기루스 대왕 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로 발전한다. 그러다가 초기 아시리아 왕국은 고대 아시리아 제국이다. BC 1900년 1480년까지. 아까 그 왕국 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BC 1595년경 히타이트인들이 침입했다. 오리엔트 최초의 철기를 사용하는 히타이트인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약탈해갔다. 그러다가 카시딘이 침입했다. 그래 또 바빌로니아를 지배했다. 중간에 또. 그 다음에 아시리아 시다. BC 2000년경부터 생존했지만 BC 667년 아시리아가 통일왕국 건설하고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했다. 아시리아 왕국.
그래가 그다음에 페르시아 시대다. BC 550분에서 343년.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을 정벌했다. 그래서 BC 330년에서 323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이 323년까지 20세기 등극에서 13년간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사, 파르티아, 박트리아 이거는 나중에 에집트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파르티아 왕조, 박트리아 왕조, 마케도니아 왕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네 개의 왕국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지만 죽기 전까지 이 모든 영토가 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이었다. 그게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있는 데까지 가 있었다. 이겁니다.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 정벌이 323년까지 갔다고 했죠. 근데 BC 1200년경에 아까 그 옆에 아까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모의를 독점했다. 그러다 13세기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래서 BC 1112년경에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다. 그러다가 BC 1020년경 사울 왕이 헤브라이 왕국을 건설했다. 그 다음에 BC 671년경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오리엔트를 통일했다. BC 625년경 칼디아인 신바빌론의 왕국 재건해서 메디아, 리디아 및 이집트로 사분했다. 신바빌론의 메디아, 리디아, 이집트로. 그러다 메디아 왕국도 모든 나라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 통합했다. 근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페르시아 제국을 통합해 대제국을 건설했다. 대제국을 건설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이 해체된 이후 셀레우코스 왕조 페르시아 BC 330년에서 150년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페르시아는 박트리아 대항국입니다. BC 246년 138년 파르티아 BC 247년에서 AD 225년 등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분열됐다가 제3차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은 로마하고 카르타고가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카르타고하고 그 로마 제국이. 그런데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스키피오라는 로마의 장군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키면서 BC 146년 로마는 지중해 지역의 패자가 돼서 명실상부한 로마 제국이 됩니다. BC 146년부터입니다. 최종적으로 시리아로부터 서쪽 영토는 로마가 차지하고 시리아 옆의 유프라데스 강부터 동쪽 영토는 파르티아 왕국이 다시 정복하며 통일했지만 파르티아 왕국이 약화되면서 그 지방은 다시 많은 작은 국가들로 분열됩니다. 그랬다가 AD 226년에서 651년 되면 사산주 페르시아가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 그러다가 파르티아를 비롯한 여러 왕국들을 멸망시키면서 다시 사산주 페르시아가 통일합니다. 651년까지. 그런데 마호메트가 이슬람 제국을 건설합니다. 622년에 메카에서 632년 메디나로 도망을 갔다가 이슬람 제국을 건설합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 632년 661년까지 있다가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그 우마이야 왕조하고 아바스 왕조로 구분이 됩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뭡니까? 칼리프, 그러니까 혈족이 아니더라도 왕이 되는 칼리프가 대를 이어서 지배하는 왕조,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런데 아바스 왕조는 마호메트의 혈족이 뭡니까? 칼리프가 되는 거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 두 개가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가 싸우다가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왕조한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어디로 갔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무어족 하는 놈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1492년도 이사벨라 여왕이 그 페르난데스 왕자하고 결혼해갖고 스페인을 만들어갖고 그 이슬람교를 쳐부실 때까지 700년을 지배를 합니다. 700년 때부터 1400년, 700년 동안. 네? 그때가 거기 우마야 왕조입니다. 그중에 아바스 왕조는 계속 메소포타미아에 남아 있다가 756년부터 1258년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셀쭉 투르크 1038년, 1219년 셀쭉 투르크에 이어서 오스만 투르크 14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있다가 오늘날이 터키 1923년도 터키 국가로 독립합니다. 이게 해서 이제 중동 여러 나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1948년도 5월 달에 5월 15일 날 독립시까지 2500년 동안 유대인 방랑시대 디아스포라가 BC 146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사회는 어땠냐?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인의 문명이 토대가 됐고 아카드 아무르인들이 문명이 가미해서 화폐는 쓰지 않았고 문물 교환이 이루어진 사회였다. 메소포타미아 종교는 현세적인 다신교 4, 5세기 인정하지 않았고 점성술도 현세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발전했다. 비브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의 불규칙적이고 잦은 범람은 참혹한 재앙을 가져왔고 개방적인 지형은 끊임없는 외적인 침입을 초래해서 이러한 자연 환경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었다. 자연의 혜택보다는 재앙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했고 수메르인들은 싸움도 지극히 현세적인 싸움을 꾸려나갔고 4, 5세기에 대해서는 거의 희망을 갖지 않았다. 문화적으로도 암울하고 비관주의적인 특징이 강하였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과 현세적인 가치관은 홍수서러와 아까 길가메시스 등이 나타나있다. 메소포타미아 문자는 수메르인은 쐐기 문자, 설령 문자를 사용했고 이것은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흙으로 만든 점토판에 뾰족한 갈대펜으로 글씨를 새기다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자인데 표현 문자로 발전해서 이것이 오늘날 알파벳이 시조화됐다.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중심으로 태음력, 육십진법, 전기환 세공품 등 과학과 천문, 지략이 발달했고 강계와 치수에 활용했다. 과학에서 각종 기술이 발전해서 새로운 건축 양식이 발전되었고 문화와 도로 등이 재정비되었다. 농기구와 운송수단 등이 개발되었으며 학문과 예술도 발전해서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문화적 발전은 서양 문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고 점토판의 기록과 조각품, 그 다음에 프레스코화 등으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바빌론의 유수라는 것이 나타난다. BC 597년 538년까지 바빌론 유수, 바빌로니안 캡티비티 하는 게 바빌론 유수 일어난다. BC 598년 또는 597년 또는 587년 또는 586년에 바빌로니아가 유대 왕국을 정복한다. 아까 유대 왕국하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裂됐다 그랬어요. 그 유대 왕국에 을 정복한 뒤 유대인을 바빌론으로 강제로 옹육시킨 사건이다. 바빌론 유수는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한 BC 538년에 공식적으로 끝났는데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성서에서는 고레스 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한다.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강력한 문화적 압력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민족 정신과 종교적인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으며 장로들이 유대인의 공동체를 관리했고 예언자 에스겔은 언젠가 이루어질 기왕의 희망을 계속 일깨워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생활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장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배를 준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다.
유대교 회당이 처음으로 세워진 것도 이 시기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유대교 절기를 지켰고 할례를 수행했고 사고 문명이다. 수메르 문명. 일주일 7일 1년 12개월로 하는 태음暦을 만든 것이나 67법에 따라 원주율 360도, 1분 60초, 1시간 60분, 1일 24시간으로 정한 것도 수메르 인들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는 수메르 사람들은 세기 문자, 서류 문자, 큐니어폼이었다. 수메르어는 문법 구조가 주어, 목적어, 동사로 이건 영어 혹은 중국어와는 다르고 우리말과 같은 구조다. 밭을 밭이라 하고 길을 길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집에서는 아바, 남에게 말할 때는 아비라고 부르고 높은 분을 높이 부를 때는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것까지 똑같다. 우리말하고. 수메르어는 처음 이를 아서라고 하는데 이는 삼국유사 고한국어와 일치합니다. 이는 아스다. 이게 삼국유사도 고한국어와 똑같다. 처음 빨래를 아시 빨래라 하고 아침은 아사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다. 기원전 2400년경에 묘사된 수메르인들의 씨름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씨름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삿바 잡는 모습이나 기술 등이 비슷하다. 그 밖에도 수메르와 한국은 묘장제도, 순장제도, 육식진법, 최고 지도자의 상징을 봉황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이 일치하며 앞으로도 그 유사성이 연구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다. 우리 조상인 한국에서 이주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메르 족속들이 바밀 공원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선조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 제야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한다. 제야사학계에서는. 그런데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춥고 배고프고 해야 연구를 안 하는 거야. 이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중국 매체로 몇백 명씩 이걸 나라에서 동원해갖고 이걸 시계 연구를 시켜야 된다. 앞으로. 7,000년에서 6,000년경 북이라크의 자그로스 살록지대 점점 가장 오래된 수메르 문명이 동시에 목축도 행하여 짜르모, 하수나, 상마나의 북이 신석기 문화를 형성했다. 그들은 그 발달된 촐랑 문화, 하라프 문화를 아시리아 각지에 전파했고 특히 아름다운 채문톡이 만들어졌고 금속인 불이 사용이 시작됐다. 남부의 수메르 지방에서도 최초의 정주생이 시작되어 에리두 문화를 형성했다. 다음이 금속 병용기 시대 문화는 우바이드 문화, 그다음에 우루크 문화로 배별됐다. 우바이드 문화의 인류 정착지는 점차 팽창 발전했고 불이와 야금술이 발달해서 분포 범위도 수메르에서 지중해 이란까지 확대됐다. 우루크 문화는 수메르 문명의 성립기 93,200년경에는 그림 문자가 사용되었으며 도시국가가 탄생했다. 청동기 시대의 도시국가들이 병립하는 초기 왕조 시대가 약 500년간 지속되었다. BC 2350년 셴게의 아카드인 사르곤 1세에 의해서 통일되었다. 그래서 아까 아카드 국가가 형성되었다.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계의 주요 지파가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다. 이슬람계에. 수피즘이라 불리는 신비주의적 신앙파도 있으며 그다음에 카와리즈파라는 강경파와 이스마일이라는 6대 칼리프의 둘째 아들을 따르는 파벌도 존재했다. 수니파는 현재 이슬람교도 약 85% 내지 90%를 차지한다. 수니파는 마호메트가 후손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 칼리프라고 하는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통치자를 합법적 후계자라고 인정하는 파가 수니파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갖고 다 수니파다. 칼리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호메트의 혈족하고는 관계없는 칼리프 왕이 된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가는 그 수니파다. 시아파는 4명의 칼리프가 아니라 마호메트의 사이 4대 칼리프인 알리를 유일한 후계자라고 인정한다. 이는 마호메트의 자손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후계자 문제뿐 아니라 아랍인과 페르시아인과 그 외의 민족 간 감정도 포함된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을 보인다. 오늘날에도 아랍 세계에서는 대부분이 수니파 이슬람 교계인 것에 비해
페르시아 인구를 이루는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의 시아파하고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란은 시아파다. 이라크 일부, 시리아 일부 이놈들이 시아파다. 시아파. 수니파는 정통파라고 자신들을 칭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형식을 지탱했으니 외국인 칼리프까지 허용했다. 또한 새롭게 이슬람의 우산 아래 들어오는 공동체의 관습을 허용하는 등 관용을 통해 교세를 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 등 새롭게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니파 이슬람교도다. 반면에 시아파는 초기에 이슬람교도의 공동체적 지배를 지지한 정치적 파벌로 시작해서 훗날 종교적 운동으로 진화되었으나 이들은 이슬람교를 세속적으로 다른 말로는 융통성 있게 수용하는 데 반발하는 독실한 신자들과 아랍계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던 비아랍계 이슬람교도 즉 마왈리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교세를 활성했다.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그 외 몇몇 지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아파는 세계 이슬람교도의 10 내지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61년 1월 24일 칼리프 알리의 암살로 이슬람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무함마드의 사촌이다 사인 알리는 칼리프 우스만이 살해당한 이후 656년에 칼리프가 되었다. 우스만이 통치하에서 칼리프가 다스리는 영토는 넓어졌지만 정복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돈이 빈둥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우스만에게 반대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아랍인들이 제국이 전리품을 두고 다투는 사이 많은 무슬림이 이슬람의 메시지를 잊어갔다. 알리는 무함마드의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칼리프 자리에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족들에게만 한정되어야 이슬람이 가장 순수해질 수 있다고 믿는 무슬림들이 지지를 얻어 그들을 시아투 알리, 알리파, 시아투 알리, 즉 시아라 알려지게 된 데서 시아파가 시작됐다. 시아투 알리, 알리의 파다, 혈족이다. 그래서 시아파가 일어났다. 카와리지파는 무아위아가 일으킨 반란 진압 과정에서 알리와 무아위아를 둘 다 살해하라 계획했는데 알리만을 죽였고 무아위아는 칼리프가 되었으며 그의 추종자들이 아라브, 순나, 예언자의 본보기다. 순나, 예언자의 본보기가 순나다. 그래서 본 명칭이 순이라는 불리게 됐다. 그러니까 알리가 죽이는데 무아야도 죽여야 되는데 무아야는 도망을 가고 안 죽었다. 그 알리만 죽고 나니까 예언자의 본보기가 됐다. 순나가 됐다. 그러니까 그게 순위파가 된 거예요. 오늘 대부분은 순위파가. 알리를 따르는 이는 그의 아들 하산에게 충성을 바쳤고 이는 계속적인 이슬람이 불화를 낳았다. 그러면 이슬람의 창시자의 무함마드는 누구냐? 무함마드 570, 632년까지 죽었다. 쿠라이시족이 하심가 출신으로 상인이었다. 유목자로 태어났으며 25세 때 40살 먹은 하디자라는 바보인 점포 주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25세 먹은 총각이 자기 점포 주인이 40살 먹은 여자한테 결혼했다. 그게 돈이 많았다. 그게 히라산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로 알라신이 이슬람교를 창설했다. 622년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갔으며 이슬람령으로 헤지라 원년 622년 헤지라 원년이죠. 630년 다시 메디나로 입성해서 카바 신전이 다신교 신전을 전부 파괴하고 알라 유일신이 이슬람 성전으로 바꾸고 632년 예배와 교화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교도가 시작된 622년에 메카에 있었는데 그때 그 종파의 높은 놈들이 전마세가 내일 우리 죽이자 거기에 떨었어.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메디나가. 그래가지고 630년에 도망갔다가 632년에 다시 이제 이슬람 교도를 만들었어요. 이슬람 교도의 5대 의무가 뭐냐? 사하다,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살라트,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som, 단식, 단식이 라마단이야. 그 다음에 자선, 자카브, 연소득이 2.5%를 자선에 내라. 성주순례, 하지, 매년 12월 7일부터
5 내지 10일간 매년 12월 정도 이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하지. 이 유행하게. 이게 이슬람교도 5대 의무다. 신앙 고백, 기도, 단식, 자선, 성지 순례. 하지. 이게 이슬람교도의 의무다. 5대 의무다. 지하디스트는 뭐냐? 지하디스트는 성전 추종자, 성스러운 전쟁이다. 마음, 펜, 지배 및 검을 통한 신앙과 원리에 대한 투쟁이다. 이게 지하디스트. 성전을 그 성스러운 전쟁을 추종하는 자가 지하디스트.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교전단체이자 정당 조직이다. 신의 당이다. 이슬람 지하디스트입니다. 이슬람의 성전을 주역하는 자다. 1983년 10월 24일 베이루트 소재 미 해병대 살아있는 자살 특공대 트럭 12,000파운드 포기하고 241명 사망시켰다. 1992년 3월 10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이스라엘 대사관 폭파 29명 사망 242명 부상. 무자헤딘 1979년 아프간 사태 때 소련군과의 교전 목적으로 창설된 성스러운 이슬람 전사가 무자헤딘입니다. 1989년까지 존속했다. 1992년부터 4년간 정권을 장악했으나 그 이후 반탈레반 활동을 했다. 그냥 탈레반, 이슬람 반군이다. 1994년에서 2001년까지 아프간 지배 세력이었다. 수니파 무장 이슬람 정치 세력이다. 초기 과거 정부인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고 지지 세력으로 별소득을 과시했다. 그 후 이슬람 교리 엄격 해석, 신분 간 차별 극심, 예학교 폐쇄, TV 시청 금지, 가혹한 처벌제도 부활, 아동학대, 불교사업 파괴 등 부작용이 시작됐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 무역센터 대참사 배우인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알카에다 추종자들을 숨겨줬다. 이 탈레반이. 그래서 2001년 11월 탈레반 정권이 붕괴시켰다. 알카에다 1979년 발족한 국제 테러 단체다. 알카에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 조직한 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 1979년 소련 현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을 때 아랍우연군으로 참전한 오사마 빈 라덴이 결성한 국제적인 테러 지원 조직이 알카에다다. 1991년 걸프 전쟁이 일어나면서 반미 세력으로 전환한 이 조직은 빈 라덴의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건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야, 왕자. 돈이 무지 많아. 그 자금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파키스탄, 수단,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총 34개국에 달하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철저한 전조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활동 역량을 확장해 비이슬람권 국가에까지 세력을 뻗치는 한편 98년에는 이집트의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인 지하드로 이슬람교 과격단체들 한데 묶어 알카이다 알지하드로 통합했다. 유대인과 십자군에 대항하는 국제 이슬람 전선으로 이끌어지며 조직원은 3,000에서 5,000명 추정. 세계 각지 상간이나 오지에서 운동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부 소재지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주요 목적은 이슬람 국가들의 역량의 확대, 이를 다양한 국적의 테러 조직과 연결해 3억 달러에 달하는 오사마 빈 라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 각종 테러에 자금을 지원했다.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또한 중동,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ISIL,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레반트, 2014년 6월 29일 개명한 단체가 IS입니다. ISIL이 IS로 개명했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는 이라크와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자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여기서 레반트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레바논과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지중해 동부 연안의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지명이 레반트다.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지중해 연안 중동 지역을 전부 레반트라고 했다. 2003년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의 이라크 하부 조직으로 출발한 단체인데,
이라크에서 각종 테러 활동을 벌이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어점을 시리아로 옮겨 정부군에 대항해 싸움과 학식 중심적 유대인 전통에 반항했다. 이 부분이 문화적 전통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스필버그는 또 다른 종류의 유대인 문화적 전통, 냉랭롭진 않아도 활기 넘치는 대중문화에 자신의 운행을 걸었다. 이 대중문화는 거의 조부모 세계의 이민 유태인들이 할리우드에 설립한 것으로 초기 할리우드의 건물들은 미국이 꿈이라는 동질화된 대중적 이미지를 창출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기독교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쓰인 문구가 스필버그가 늘 가슴에 품고 다녔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기독교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건국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미끼로 아랍 민족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독립국가를 창설시켜준다는 일배반적인 약속을 합니다. 즉 영국 수장 벨푸어는 1917년 유대인이 전쟁의 협력을 얻기 위해 돈 많이 내라, 군자금 내라.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팔레스타인한테는 뭐라 그랬냐? 영국은 같은 이유로 아랍인들에게도 맥마은 협정을 해놨는 맺고 팔레스타인 내 아랍인 거주 지역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벨푸어 선언에서는 이스라엘을 건국해주겠다. 맥마은 협정에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 그래놓고 영국은 전쟁 후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신의 위인 통치 지역으로 편입시키고는 이 지역으로 이주해오는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했고 아랍인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유대인 운동을 확산했다. 제1차 대전 후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입안했고 유엔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 구역과 유대인 구역으로 분할시키는 안을 채택했다. 이 안을 아랍인은 거부하는 반면 유대인은 받아들였고 유엔 결의로 1948년 9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됐다. 그래서 21세기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경제 강국을 목표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 이게 그 아랍 측과 이스라엘 측이 지루한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이른바 팔레스타인인의 전쟁이다. 제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건국 직후 이집트를 비롯한 7개 아랍 국가들이 무력 항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랍권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당시 약 75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에 비해 아랍권은 3천만 명의 인구의 압도적인 병력과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 내에 전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홀로코스트에 이은 또 하나의 비극이 유대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런데 유엔 총회는 임시정부가 독립선언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 민족, 종교, 언어나 성별을 불문하고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선언을 할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고 이 선언서는 본인이 손상적인 부분이 없으며 이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이고 다른 어떤 법률, 규칙, 공식적 행동도 이 법률과 충돌하거나 이외에 있을 수 없음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엔 총회가 그랬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을 유태인들이 과잉으로 만드는 것이 팔레스타인 유태인이 과잉으로 만드는 것이 19세기 말 이래 시오니즘 주의자들의 목표였는데 1917년에 대해서 벨푸어 선언을 통해 그 견해가 공식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선언서에는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집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 36년에 필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지구를 유태인주와 아랍주로 나눌 것을 제안했고 이 안은 정부가 진행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유로 기각당해서 부분적으로 36년부터 39년에 걸쳐 팔레스타인 내 아랍인 반란을 이유로 지적받게 됩니다. 유엔 총회 결의 181호가 통과됐다. 이래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과 아랍인을 나누어 분할 계획이 인구의 82%를 차지하는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 지구의 56%가량 땅을 받고 대신 유엔 관리지구로 분리된 예루살렘을 제외시켰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계획을 받아들여서 아랍인들은 1947년 11월 29일 이 안건은 반대됐다.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는 찬성 30좌표 반대 실패, 기권 실패로 통과됐다. 그래서 아랍인들은 모두 이 안건에 반대해서 유엔 총회가 해당 국가의 인구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안건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으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일을 가져갔으나 결국 패소당했다. 분단은 영국이 지배영이 철수하는 날이 1948년 5월 15일부터 시작이다. 전날 15일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된 날이다. 근데 유대인 밖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치 대학살이 있었어요. 나치 대학살이 뭐라고 했나?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젊은 세대가 혹시라도 조상들이 고난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예루살렘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새긴 글귀입니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저기서 통곡이 벽에 써놨어. 그 외에는 무시 많이 있습니다.